예, 안녕하세요. 정밀 측정공학 실무죠. 2학기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안내 드린 대로 정밀 측정공학 실무 수업은 정밀 측정공학 그 산업기사죠. 산업기사 필기 시험의 정밀 계측 교과목을 이제 목표로 해서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해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정밀 측정 공학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라든가 교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도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예고 드린 대로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나오는 그러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얼굴이 좀 나올 수 있게 영상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2주차 오늘 수업할 거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정밀측정공학이라는 수업을 교과목을 크게 이제 4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초 분야, 정밀 측정의 기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예. 자, 정밀 측정의 기초가 처음 분야고요. 그 다음에 기초 다음이 길이 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측정이랑 한계 게이지 이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뭐 쭉쭉쭉 해서 뭐 기하 공차라든가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등 측정하는 거, 이렇게 크게 4개 파트로 나눠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정밀 측정의 기초 분야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정밀 측정의 기초에서도 앞에 나오는 개념하고 측정의 종류, 그 다음에 정확도와 정밀도 구분하는 거, 이러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개념에서는 플러스 측정기의 종류에 대한 얘기 또 같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관련된 이론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그 노트 같은 데다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기계 부품을 검사하기 위한 측정 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적당한 측정기 종류를 선정. 당연히 적당한 측정기의 종류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될 수 있는 한 2번하고 3번 말고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측정 방법의 합리성에 관해서 검토한다. 뭐 맞는 얘기죠.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적당해야 되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자, 2번하고 3번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정도가 얻어지는 측정 방법을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요구 정도가 만족되는 한에서 가능한 한 가급적 낮은 정도의 측정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정밀도가 가장 높은 걸 선택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밀도가 가장 낮은 거. 근데 여기에 조건은 요구되는 정도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물체를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10cm인지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돼. 10cm인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측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30cm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3차원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3차원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다라는 게 2번 답이 되는 거고요. 30cm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이건 3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구되는 정밀도가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짜리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측정 방법인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30cm 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보다 3차원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고 정밀도가 높겠죠. 가장 높은 정밀도가 얻어지는 측정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30cm 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높죠.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회사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야 꼭 굳이 돈까지 걱정을 해야 되냐 싶겠지만, 우리 공학 쪽에서는 돈의 개념도 필요합니다. 이게 가격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많이 높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요구되는 정밀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급적 낮은 정밀도, 그래야지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래야지 가격이 낮아지니까. 정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격이 낮은 측정 방법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는 한 정밀도가 높은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밀도가 가장 낮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1번은 2번이 답이 되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문제는 하나 외워주셔야 되는데, 통계 처리에서 잔차라는 거는 뭐냐면요, 평균치로부터 모평균을 뺀 것을 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외워주세요. 통계 용어입니다. 평균치에서 모평균을 뺀 것이다. 통계 용어고요. 자, 세 번째, 부품의 길이, 질량, 부피 등을 정밀 측정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 자, 정밀 측정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온도, 습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쭉 해서 진동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요. 특히나 누구냐 하면은 진원도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거칠기를 측정하거나, 거칠기 조도라는 얘기죠. 조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형상을 측정하든가, 이런 것들 할 때는 진동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온도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에 선반 주축의 흔들림 검사에 사용되는 검사기구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라 그랬어요. 선반을 아시겠죠? 여기 학생들은 선반은 아실 것 같은데 뭔지는, 자, 뭐 원형 가공하는 그러한 공구죠. 공구? 기계? 예, 원형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즉, 자, 이렇게 선반 주축이 있으면은, 선반 주축이 이렇게 회전하면은 여기다가 물체를 하나를 꽂고 물체가 회전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툴이 들어가죠. 커터가 들어가서 원형으로 회전하는 물체를 깎아주는 거, 원형 가공하는 거. 원형이죠. 원형 봉 같은 것들을 가공하는 거. 그러한 기계를 선반이라고 하고요. 여기 산업체 위탁반이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선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선반 주축이 막 흔들려. 그러면은 이 공작물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일단 선반 주축이 흔들려서 이 공작물이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은 공작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작물이 흔들리는 건지를 알아야 돼서, 공작물 자체는 제대로 돼야 됩니다. 즉, 이 봉 자체가 시험봉이 돼야 돼요. 시험봉 또는 표준봉.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가 흔들리는 정도,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면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예, 다이얼 게이지. 죄송합니다.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가 들어가면은 좋겠네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는 시험봉하고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네요. 한 가지 좀 여담으로 알려드리면, 우리 사용하는 측정기들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 이런 선반에 꽂혀져 있는 시험봉처럼 움직이고 있는 물체, 뭔가 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의 측정기들 중에서. 뭐 생각해 보시면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 다 정지해 있는 물체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하는 측정기는 그닥 많지는 않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한다면 다이얼 게이지 혹은 테스트 인디게이터, 그런 정도. 그다음에 진원도 측정기, 뭐 이런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측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자, 5번이요. 다음 측정기 중에서 단도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우리 요거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얘는 필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측정기의 종류. 자, 우리 측정기의 종류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로 나누는 것 같네요. 5가지였나요? 한번 써보죠. 자, 가장 먼저 우리 선도기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선도기. 그 다음에 단도기라는 종류가 있고요.
자, 선도기하고 단도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기를 선도기랑 단도기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구분해서 나눌게요. 자, 도기라고 합니다. 도기라는 거는 무엇을 도기라고 하냐면은 도기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측정기 자체가 그냥 표준이에요. 측정기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고 이 측정기랑 피측정물을 비교해서 어떤 측정값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기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측정기와 피측정물을 비교해서 측정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측정기, 이것을 도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도기 안에는 다시 크게 선도기라는 애하고 단도기라는 애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도기는 뭘 선도기라고 하냐? 단도기는 도대체 뭘 단도기라고 하냐? 자, 선도기는 말 그대로 선이에요. 자, 눈금이 있는 도기. 자, 눈금이 있는 도기를 선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도기는 눈금이 없는 도기죠. 눈금이 있는 도기를 선도기, 눈금이 없는 도기를 단도기.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눈금이 있는 도기는 그냥 표준자, 각도기. 우리 자가조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가 쭉 있으면, 눈금이 쫙 있으면은 여기에 물체 갖다 대보고 비교해서 몇 센티미터네, 몇 밀리미터네,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죠. 이게 피측정물, 이게 측정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선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이네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선도기. 단도기는 눈금이 없는 애. 예를 들어서 누구? 게이지 블록이나 아니면은 또 직각자 같은 거. 직각자도 눈금이 없잖아요. 그냥 딱 비교해보고 크네, 작네, 직각이 아니네, 그런 것들만 확인을 하죠. 이런 것들을 단도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측정기가 있냐면 지시 측정기가 있어요. 지시 측정기 같은 경우는 눈금 없죠. 눈금 있죠. 지시 측정기 눈금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선도기, 2개 이상의 선도기를 조합을 했습니다. 조합을 해서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 2개 이상의 선도기를 조합을 해서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 그러한 측정기를 지시 측정기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눈금 2개 나오는 측정기들 배웠었잖아요. 1학기 때. 알고 계시죠? 이거 써보시기도 하셨죠? 버니어 캘리퍼스라든가. 버니어 캘리퍼스 어미자 아들자 있죠. 그 다음에 비슷한 놈 마이크로미터. 딤블 눈금하고 슬리브 눈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금 2개 이상 조합해서 읽어줘야 되는 걸 지시 측정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죠. 시준기라고 있습니다. 자, 시준기는 광학적으로 확대하는 애예요. 자, 확대를 하면은 보기 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광학적이라는 거는 렌즈라든가 그런 것 등등등을 이용을 해서 보기 편하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는 그러한 측정기를 시준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미경이 있겠죠. 우리 기계 쪽에서는 공구 현미경이라고 하죠. 공구 현미경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성비 가장 높은 측정기, 투영기,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크게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측정기를 시준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인디케이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컴퍼레이터, 아니면은 측미기,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는 쓰기도 했어요. 요즘에 인디케이터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요. 컴퍼레이터는 컴퍼레이션이라는 얘기죠. 컴퍼레이션이라는 그런 측정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교하는 애들. 우리 측정 방법 중에서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비교 측정을 할 때 쓰는 측정기, 비교 측정이라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비교 측정 시에 사용하는 측정기, 이것들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이얼 게이지나
아니면 테스트 인디게이터나 다이얼 게이지, 테스트 인디게이터, 또 뭐가 있을까요? 배우셨을까 모르겠네. 공기 마이크로미터라든가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이 인디케이터에 속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 있네. 6가지였었네요. 예, 게이지류. 게이지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예, 얘는 게이지류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드릴 게이지라든가 센터 게이지라든가 뭐 피치 게이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등. 나중에 게이지류 할 때 요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게이지류에 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기의 종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우리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측정하고 검사가 좀 다르잖아요. 측정이라는 용어랑 검사라는 용어가 좀 다르죠. 측정이라는 용어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 측정 결과로 숫자가 나와야 되고, 검사는 단순하게 맞냐 틀리냐 합부만 판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측정기들 중에서 측정용 측정기가 있고 검사용 측정기가 있고 구분이 되죠. 측정용 측정기는 숫자가 나와야 돼. 눈금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선독이라든가 지시 측정기라든가 시중기라든가 인디케이터는 다들 측정용 측정기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단독이 숫자 나올 수 없죠. 눈금이 없으니까. 게이지류도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들 검사용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요거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따라오는 문제들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에서 그러면 다음 중에서 단도기에 분류되는 것, 단도기는 독인데 눈금이 없어야 돼요. 눈금 없는 단도기, 예, 직각자네요. 4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지시 측정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미터도 지시 측정기죠.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아까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번의 각도에서 1라디안은 몇 도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죠. 우리 각도는 60진법 있고 라디안법. 다시 말해서 분, 초로 나오는 거, 라디안은 라디안으로 나오는 거. 두 개 사이의 관계식은 60진법 180도 반바퀴 돈 거죠. 이게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3.14죠 파이가. 그러니까 180을 3.14로 나눠주면은 대략 180을 3.14, 3으로 나누면 3, 6, 18이니까 60이네요. 그러면 60이 조금 만드는 애. 50 얼마점 얼마. 계산기 한번 땡땡겨 보시면 될 거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7번에서요. 현장에 대출한 측정기를 검사 시기가 된 것부터 회수해서 검사실에 모아서 검사하는 방식을 집중 방식이라고 불러요. 검사실에 모아서 검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번 문제 볼게요. 온도 표준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이 될 때 표준 온도 20도씨 외워주세요. 표준 온도 20도씨 항상.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H형 및 X형 단면의 표준자. 우리 길이가 긴 물체 같은 경우는 자중에 의해서 처지거든요. 그래서 자중에 의해서 처짐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지하려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딘가 받쳐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받쳐놓는 점을 얘기합니다. 즉, 기다란 물체는요, 이렇게 처져요. 자중에 의해서 끝이 이렇게 처집니다. 아니면 가운데도 처지고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받쳐놔줘야 되는데, 받쳐놓는 지점이 어디에다가 받쳐놔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크게 받쳐줘야 되는 지점이 두 군데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베셀점이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에어리점이라는 겁니다.
베셀점은 뭐 표준자라든가 그런 것들, 표준자 같은 거 아니면은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가 베셀점에다 지지를 하고요. 에어리점은 단독이나 마이크로미터가 에어리점에다가 지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그것들이 뭔지 보도록 하죠. 자, 자중에 의해서 중력이죠. 자중에 의한 처짐을 방지할 수는 없어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방지하려면 우주 공간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중력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중에 의한 처짐을 방지할 수는 없고 완화시키는 지지점.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애가 있냐면은 에어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리점에다가 지지를 하면은 좀 뭔가 지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에어리점이라는 거는 자, 처짐을 쳐줬을 때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에어리점에다 지지를 하면요. 자중에 의해서 쳐줬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좀 강조해서 그린 거죠. 자,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를 지지했을 때 이렇게 그림이 잘 예쁘게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지지를 했을 때 처짐이 이렇게 생기는 거. 특징이 뭐냐면 요 끝에 부분 있을 겁니다. 이 끝에 부분 죄송합니다. 여기도 끝에 부분 평행이에요. 끝부분이 평행. 그래서 에어리점은 양끝 평행. 양끝이 평행하게 나오는 그렇게 지지가 되는 그러한 지점을 에어리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하는 측정물 혹은 측정기의 총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지점 양 끝에서 두 군데 지지하는 거죠. 두 점 지지예요. 한 점, 두 점. 그 지점의 거리를 A라고 하면 이때 이 A 값은 얼마냐 하면은 A 값은 0.2113L만큼 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0m다, 밀리미터다. 그러면은 에어리점은 211.3mm 되는 지점에다가 지지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측정기들 중에서 우리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들 중에서 이렇게 양끝이 평행이 돼야 되는 그러한 측정기들이 뭐가 되냐? 양끝이 평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형상에 대한 얘기죠. 형상에서 평행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행도를 봐야 되는 그러한 측정기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 게이지 블럭. 게이지 블록 이렇게 봤을 때 이면하고 반대면이 평행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게이지 블록. 아니면은 또 평행하게 나오는 애 중에서 마이크로미터의 NB라고 스핀들. 마이크로미터 NB라고 스핀들 평행도 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 MB라고 스핀들의 평행도를 보는 거. 그럴 때도 에어리점에다 놓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문제에서 나왔던 두 번째 베셀점. 베셀점에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양끝이 평행하지 않게 나오죠. 지금 양끝이 평행하지 않게 나오는데 특징이 뭐가 있느냐? 전체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자중에 의해서 처지게 되면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길이 변화가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길이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그렇게 지지가 되는 그 점이 베셀점입니다. 그러면 베셀점은 이때 길이를 A라고 하면 이때 길이를 A라고 하면 이때 A 값은 0.2203L만큼 되는 지점,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0mm였다라고 하면 이때 베셀점에다 지지를 하고 싶으면 220.3mm 되는 지점에다가 지지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 측정기들 중에서 길이 변화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 길이 자체에 눈금이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측정기 자체 길이 자체에 눈금이 들어가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방금 나온 표준자라든가, 자, 측정기 자체 측정기에 눈금이 있는 거,
있는 애들, 표준자나 아니면 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앞으로는 버스라고 부를게요. 예,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예,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길이가 늘어나면 그만큼 눈금 사이 간격이 멀어지거나 혹은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길이 변화량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벳셀점이라고 아예 친절하게 주기도 했는데요. 벳셀점이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만 보시면 돼요? 표준자라는 말만 보시면 됩니다. 표준자, 예, 길이 변화 최소. 그러면 벳셀점이면 0.2203L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면 1000mm니까요. 예, 220.3mm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측정이 디지털화 되면은 예, 일반적인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개인차에 따른 측정 오차가 제거된다. 예, 측정 시 눈금 잘못 읽는 오차 제거된다는 얘기가 되죠. 정보 전송은 쉬우나 연산할 때 오차가 크다. 계산할 때 오차는 디지털이 됐든 안 됐든 연산할 때니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틀린 답이 될 것 같고요. 측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디지털화가 되면 눈금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측정 시간은 많이 소요된다.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에 측정 자동화 당연히 쉬워질 거고요. 답은 1번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먼 것은 요즘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측정자의 성별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12번은 앞에서 한번 얘기 나왔었네요. 게이지 블록. 게이지 블록은 모양에 대한 얘기죠. 양끝이 평행해야 되고 양끝 평행은 뭐다? 에어리점. 에어리점은 0.2113L. 예. 그러면은 0.2113에다가 전체 길이가 1250mm라고 했으니까 곱해 주시면은 무언가 답이 나오겠죠. 0.2113 계산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는 0.2113 곱하기 1250. 죄송합니다. 0.2113 곱하기 1250. 네. 264mm 나오네요. 3번이요. 딱 답 떨어질 텐데요. 뭐 뒤에 있는 소수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동일한 측정량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부터 접근할 경우에 평균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 예,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값의 차이가 나온 거, 나중에 다이얼 게이지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을 되돌림 오차라고 부릅니다. 되돌림 오차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다이얼 게이지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석정반하고 주철정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석정반하고 주철정반 구분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석정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트로 넘어가지 말고요. 석정반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석정반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석정반의 단점이 있겠죠. 석정반의 장점은 일단 경련 변화가 적다라는 게 있어요. 경련 변화가 적다. 경련 변화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양이 틀어지는 거, 모양이 변하는 거, 물체가 그것을 경련 변화라고 하는데, 경련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물체가 뭐 가공을 받죠. 당연히 물체가 만들어질 때 쇠를 깎는다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외부에서 충격을 받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물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외부에서 하중을 받게 됐을 때, 힘을 받게 됐을 때 물체 내부에 내부 응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내부 응력이 모두 제거가 되지 않고 잔류해요. 그래서 그것을 잔류 응력이라고 하고, 그 잔류 응력에 의해서 서서히 모양이 틀어지게 되는 현상을 경련 변화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집안에 가구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건축물 같은 경우 문 같은 것들 있죠. 그 가구나 그런 아니면 방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잘 열리고 잘 닫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거예요, 얘들이. 뭐 그 옷장 같은 거 문도 마찬가지로 닫을 때 처음에는 어디 부딪히지 않고 자꾸 닫죠. 모양이 점점 변해서 그래요. 나무의 경련 변화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련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들어요. 경련 변화가 발생하는 양은 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아주 오래됐죠, 만들어진 지. 그러다 보니까 경련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정반은 주철 정반, 그러니까 철 정반에 대해서 돌로 만든 정반은 경련 변화가 적다, 모양이 적게 틀어진다 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싸게 들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리의 비용이 거의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들지 않아요. 또한 이제 녹이 발생한다든가 돌기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죠. 돌에 녹 쓰는 거 본 적 없죠. 그 다음에 돌에 돌기라는 거는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충격을 받은 부분은 움푹 들어가 있지만 근데 그 반대 부분은 튀어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쇠 같은 경우는 충격을 주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돌기라고 하는데 돌은 충격을 주면 그냥 깨져버리죠. 튀어나오진 않아요. 자, 정반은요, 홈이 파이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높이만큼 내가 여기다 측정기를 올려놓게 되면 측정기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죠. 높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돌기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정반의 필요 조건이죠. 돌기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석정반은 돌기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튀어나오지 않죠. 그냥 쪼가리가 나가거나 깨져버리죠. 녹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산화되기 때문에 산소와 그 다음에 물체가 결합을 해서 질량이 높아지는 거죠. 튀어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석정반은 녹도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돌기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건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장점을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유지비가 저렴하고 경련 변화가 적으니까 당연히 수명도,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 일단 첫 번째 석정반 같은 경우는 밀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보통 그 마그네틱 이용해서 많이 붙여놓기는 하는데 철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에 붙죠. 하지만 주철 정반은 석정반 같은 경우는 밀착되지가 않아요. 뭐 자성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나 혹은 자기적으로 자석이죠. 부도체입니다.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 어려워요. 뭐 가공이 어렵다. 그냥 보통 가공이 아니라 여기서는 탭 있죠. 암나사산 내는 탭 가공이라든가 아니면은 T자 홈을 내는 거, T홈 가공이라든가 이런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게 단점이 되실 거예요. 보통 석정반의 장점은 주철정반의 단점이고요. 반대로 주철정반의 단점은 석정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주철정반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에서 석정반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수명이 길다, 경련 변화 없다, 밀착이 잘 된다, 돌기가 생기지 않는다. 자, 밀착 잘 안 된다고 했었죠. 2번이 답이 되시면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 석정반과 주철정반의 비교시 석정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석정반의 특징입니다. 예, 온도 변화. 제가 아까 하나 까먹었네요. 예, 온도 변화 하나 빼먹었습니다. 온도 변화에 둔할까요? 민감할까요? 예, 둔하다. 이것도 장점이죠. 예. 우리 온도 변화에 민감하면요, 실험실 온도, 측정실 온도 칼같이 20도씨에 맞춰버려야 돼요. 근데 돌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둔하잖아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하나 뭔가 빠진 것 같다 싶었는데 역시나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맞고요. 유지 비싸다. 시간에 따른 자, 이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내부능력이 제거되지 않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형, 이것을 경련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경련 변화가 작다라 했죠. 크다 틀렸습니다. 자, 석정반의 특징으로 틀린 것 또 나왔네요.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예, 4번이 답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유지 비싸다. 온도 변화 둔하다. 가공이 쉽다. 석정반 가공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설명한 것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유지비가 싸다. 녹이 쓸지 않는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예, 민감하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마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정밀도하고 정확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정밀도와 정확도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요. 정확도와 정밀도. 자, 정확도와 정밀도를 구분을 해볼 텐데요. 한번 두 개 비교를 해볼게요. 정확도, 그다음에 정밀도. 정확한 거냐 정밀한 거냐 그거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두 개는 좀 많이 다른 얘기죠. 자, 정의가 있습니다. 정확도의 정의하고 정밀도의 정의가 좀 다른데요. 정확도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우침이 적은 정도. 치우침이 적은 정도를 정확도라고 합니다. 근데 책에는 치우침이 적은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제 생각엔 치우침이 적은 정도보다는 참값, 얼마나 참값에 가까우냐. 참값에 가까운 정도, 이것을 정확도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겟이 이렇게 있으면은 측정 결과가 타겟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정도, 이것을 정확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도는 분포도, 산포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산포도가 자, 여기가 참값입니다. 참값이면은 참값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산포도가 나오죠. 참값에 가까워야 돼요. 만약에 참값에 가깝진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치우쳐 있어. 이렇게 참값에 벗어나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값 차이, 이 차이를 치우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침이 적은 정도, 치우침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을 치우침이 적은 치우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것을 정확도 상수라고도 부릅니다. 정확도 상수라고 불러요. 당연히 정확도 상수 혹은 치우침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치우침이 작거나 분의 1이거나 혹은 정확도 상수 분의 1 분의 1,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밀도는 정확도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정밀도 같은 경우는 흩어짐이 적은 정도. 흩어짐이 적은 정도라고 하고요. 흩어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모여 있는 정도. 측정한 결과가 몰려져 있어야 돼. 몰려 있는 정도. 이것을 정밀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겟이 있으면요, 타겟에 참값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한 곳에 몰려져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사격하실 때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것보다는 탄착점들이 몰려져 있는 것, 탄착군이 형성되는 걸 더 좋게 보죠. 그래서 그런 형태, 측정한 결과가 어느 하나의 값에 모여져 있는 정도, 이것을 정밀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측정을 할 때도요, 정확도보다는 정밀도가 높은 것을 더 선호하고요. 산포도를 그리면은 산포도의 참값이 어딘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정밀도 얘기를 할 때는요, 참값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래서 참값이 어딘지를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산포도가 나왔으면은 산포도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퍼져 있는 정도, 이것을 흩어짐이라고 부르고요. 흩어짐 혹은 정밀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밀도가 어떻게 돼야 돼? 정밀도가 좋으려면 이 흩어짐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정밀도는 흩어짐이 작을수록, 그래서 흩어짐에 반비례한다. 혹은 정밀도는 정밀도 상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인 정량적 표현은 정확도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에서 참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참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모평균에서 참값을 빼주시면은 정확도가 나올 거고요. 모평균에서 참값을 뺀 거, 측정치에서 참값을 뺀 거죠. 측정치에서 참값을 뺀 게 다른 말로 오차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차와 개념이 동일해요. 뒤에 오차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밀도는 정량적 표현이죠. 표현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계산하는 식에다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계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냥 원인이 아니고 악화되는 원인, 정밀도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거는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거는 계통적 오차라고 하는데요. 계통적 오차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에러예요. 계통적 오차라는 거는 뭘 계통적 오차라고 하냐면 원인,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알아요. 그다음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오차의 크기 알아요. 원인도 알고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크기도 아는 그러한 오차를 계통적 오차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기기 오차 같은 거. 군대에서 이거 탄착권 형성되는데 참값하고 떨어졌어. 그러면 그 총이 잘못된 거죠. 그럼 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크리커라고 하나요? 그거 가지고 조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아서 그만큼 조절해주면 되는 그러한 오차, 기기 오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통적 오차라고 부릅니다. 정밀도가 안 좋아지는 거는 우연 오차예요. 우연 오차입니다. 우연 오차는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얼마나 발생을 했을까?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을까? 몰라요. 사실 우연 오차는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발생 여부도 모릅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오차, 그것을 우연 오차라고 불러요. 정밀도가 안 좋아지는 건 우연차. 그날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측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날 미세하게 지진이 발생을 해서 뭐 진동에 의해서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원인도 모르고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오차, 그것을 우연 오차라고 불러요.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것은 계통적 오차, 원인도 알고 크기도 아는 그런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정밀도가 안 좋아지는 것은 우연 오차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책. 자, 정밀도, 계통적 오차는 원인도 알고 크기도 아니까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만큼 보정을 해주면 돼요. 즉 여기 오차만큼이 바로 기차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기차만큼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연 오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측정을 합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이것으로부터 산술평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절사평균을 사용을 하거나 중위값이나 아니면은 채빈값을 사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산술평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것을 대표값으로 잡아본다. 다시 말해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표준편차라는 것 자체가 확률적인 얘기니까 확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구분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확도하고 정밀도 보도록 하죠. 자, 측정에서 정확도하고 정밀도 비교 설명 틀린 것 고르시오. 정확도는 치우침이 적은 정도 맞는 얘기죠. 자, 정확도의 양적인 표시 방법. 정확도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니죠. 양적인 표시 방법이 모 표준 편차는 정밀도였죠. 정확도는 모평균에서 참값을 뺀 거였잖아요. 정밀도는 흩어짐이 작은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계통적 오차, 정밀도는 우연 오차 때문에 발생을 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너무 두꺼운가요? 예, 정확도는 계통적 오차, 정밀도는 우연 오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참값에 대해서 한 줄로 치우침이 적은 정도, 예, 정확도죠. 참값이라는 개념만 나오면 무조건 정확도 찍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밀도는 참값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자, 다음 중 정확도는 좋으나 정밀도가 좋지 않은 거. 정확도니까 참값에 가까우면 돼요. 하지만 퍼져 있어야 됩니다. 얘는 흩어짐이 있으면 돼요. 참값에 가까우면서 흩어짐이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죠. 얘는 정확도 좋고요. 정밀도도 좋으네. 얘는 정확도는 참값하고 벗어났으니까 안 좋죠. 하지만 정밀도는 정밀하네. 얘는 정확하기는 하지만 정밀하지는 않으네. 밑이 많이 퍼졌잖아. 이렇게. 얘는 개판. 정확도도 안 좋고 정밀도도 안 좋으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번이 답이 되시면 될 거고요. 자, A하고 C, A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은 거죠. 정확하고 정밀한 애가 될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정밀하진 않죠. 밑이 많이 퍼졌으니까 정확하기만 합니다. C 같은 경우는 예, 정밀하기만 하겠네요. 많이 퍼져 있으니까요. D는 예, 위에서 얘기한 개판으로 측정을 한 경우 나눠주시면 될 거네요. 그러면 A는 정확하고 정밀한 거고요. C는 정밀하기만 한 겁니다. 그럼 정확도가 양호하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단원이네요. 직접 측정, 간접 측정, 비교 측정, 절대 측정. 예,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간 노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오늘 필기일 것 같아요. 두께가 잘못됐네. 예. 측정기의 종류가 아니고 측정의 종류입니다. 측정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구분을 해줘요. 첫 번째, 직접 측정. 직접 측정은 말 그대로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물체의 길이 등을 직접 측정을 하는 거. 이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버니어 캘리퍼스라든가 버스라든가 마이크로미터는 맘이라고 부를게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표준자. 여러분들 다 측정했었던 거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측정을 했었던 것들 다들 자 가지고 측정했잖아요. 아니면 각도기 가지고 측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직접 측정에 속할 겁니다. 3차원 측정도 이것도 직접 측정이죠. 이런 것 등등등 이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직접 측정하고 항상 우리 시험 문제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요. 직접 측정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이거 많이 나와요. 직접 측정의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잖아요. 근데 측정에서는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이에요. 측정의 종류는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 뭐 대략 여러분들 알고는 계실 테니까 비교 측정이 뭔지는 1학기 때 배우셨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표준 시험편이 있어요. 자, 이 길이가 20.00이 되는 표준 게이지 블록입니다. 게이지 블록이에요.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0점 세팅을 맞춥니다. 0점을 맞추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측정하려는 피측정물을 올려놨더니 다이얼 게이지가 돌아갔어요. 바늘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얼마나 돌아갔는지 보니까 0.13mm만큼 들어갔대. 그러면 이 치수는 기준 치수에다가 플러스
얘가 기준치수죠. 기준치수에다가 플러스 내가 측정한 실제로 측정한 측정값 더하거나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측정, 이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준치수가 20.00에다가 0.13mm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20.13mm로 나온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식, 이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 같은 경우는 기준 치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측정한 측정값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 이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하고요. 기준 치수는 보통 게이지 블록을 사용을 하죠. 아니면은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마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실제 측정은 아까 측정기의 종류 중에서 인디케이터들이 있었죠. 이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을 왜 두 개가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냐? 우리 측정 방식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직접 측정 같은 경우는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나 표준자 이용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근데 대신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을 하는 시간, 그리고 측정을 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더 커집니다. 비교 측정에 비해서. 비교 측정은 단순하게 측정물을 넣었다 뺐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측정 숙련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차도 작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익숙한 측정이 직접 측정이기 때문에 직접 측정이 더 편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더 쉽고 오차도 적게 발생하는 것은 비교 측정입니다. 근데 비교 측정은 여태까지 해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비교 측정의 특징은 쉽고 빠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측정의 장점은 측정 범위가 넓다라는 게 장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직접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는 측정 시간이 길어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소량 생산할 때는 좋습니다. 소측정, 소측정을 할 때, 그럴 때 좋고요. 대신 측정 범위가 넓으니까 측정 치수는 많아도 돼요. 그래서 소량 측정입니다. 소량 생산 혹은 소량 측정, 그 다음에 다 측정 치수. 측정 치수가 많고 소량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직접 측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비교 측정 같은 경우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측정 숙련도도 적어요. 그래서 숙련도가 낮아도 관계없고 오차도 오차고 작다. 그 다음에 측정이 쉽고 빠르다 앞에 썼죠. 자, 이게 다 장점입니다. 아마 비교 측정보다는 직접 측정보다는 비교 측정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측정, 하루에 10,000개, 10만 개 측정한다, 대량 측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 대신 얘는 0점 세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정 치수마다 0점 세팅을 다 해야 되니까 측정 치수가 많으면 불리합니다. 측정 치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0점 세팅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비교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 자동화에서는 비교 측정 많이 쓰죠. 0점 세팅에서 기준 치수를 잡아놓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만 찾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비교 측정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 간접 측정. 직접 측정의 반대가 간접 측정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교 측정이라고 했습니다. 간접 측정은 뭘 간접 측정이라고 하느냐? 형상이 복잡한 애들 있죠.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 뭘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즉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공식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측정들. 1학기 때 기초 측정 실습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사인바라든가 아니면은 또 1학년 때 더브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침법 2학기 때 아마 삼침법 배우실 텐데 측정 실습에서요. 삼침법이라든가 등등등 뭐가 들어가면 돼.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측정을 간접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육면체에 이런 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가 있을 때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자, A하고 B하고 C 길이는, 이것은 그냥 길이 측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직접 측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뭘 찾고 싶어? 내가 부피를 찾고 싶으면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통해서 부피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뭐가 들어가? 공식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들어가니까 이 측정은 무슨 측정이다? 예, 간접 측정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또 무슨 측정이 있느냐? 이번에는 직접 간접 절대 측정. 자, 절대 측정은 빛의 속도를 C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뭐 정확하게 3은 아니죠. 2.998이니까 2.998 그냥 3으로 합시다. 곱하기 10의 8 미터 퍼 세컨드. 예. 이건 내 빛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측정하려는 측정물이 있으면은 빛을 하나는 여기다가 반사시키고 하나는 여기다 반사시켰을 때 걸리는 시간차, 그러면 이때 높이 h 값은 c 곱하기 2분의 시간차,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그게 게이지 블럭. 개불의 높이 검사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절대 측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뭐 여기는 나오지 않은데 한계 게이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계 게이지, 요거는 한계 게이지 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측정의 종류예요. 직접 측정, 비교 측정, 간접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주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 신경 써주시고요. 간접 측정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보통은 직접 측정, 비교 측정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주로 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직접 측정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측정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치수 직접 읽을 수 있죠. 수량이 적고 종류가 많은 제품 측정하고요. 제품의 총을 계산하지 않고 제품의 치수가 고르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간접 측정을 통해서 공식하고 계산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 공기 마이크로미터, 얘네들 다들 인디케이터네요. 인디케이터 나왔으면 비교 측정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게이지 블록인 기준 치수하고 비교해서 그 결과를 찾는 거니까 비교 측정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비교 측정기가 아닌 것은, 여기서 비교 측정기 아닌 것, 다이얼 게이지, 지시 측미기란 말 들어가면 인디케이터예요. 전기마미하고 공기마미는 둘 다 인디케이터에 속하죠. 사인바는 간접 측정입니다. 지시 측정기에 해당하는 건 게이지 블록, 태보 게이지, 플러그 게이지, 마이크로미터, 지시 측정기에 속하는 거. 측정기의 분류가 여기서 나왔네요. 문제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로미터가 되겠네요. 게이지 블록 단독이죠. 그 다음에 플러그 게이지나 태보 게이지는 다 한계 게이지인데요. 한계 게이지는 단독기에 속합니다. 앞에 제가 한 측정기의 종류 필기한 거에서요, 단독기에 여기에 하나 추가할게요. 한계 게이지. 한계 게이지는 단독기에 속해요.
다음에 다음 중 간접 측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간접 측정이라면 뭐가 들어가야 돼?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사인 바이 양 각도 측정 공식 있죠. 세타 값은 아크 사인 L분의 H다. 롤러에 의한 테이퍼 측정 마찬가지로 공식이 들어갑니다. 원통 측정 마이크로미터로 원통 지름 측정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직접 측정이죠. 3번이 답이겠네요. 삼침법도 공식 들어가고요. 6번에 비교 측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예, 높은 정밀도 다량 소품종 생산 맞고요. 표준 게이지가 필요하죠. 기준치수 잡아야 되잖아요. 자, 표준 게이지가 필요 없다 틀렸습니다. 지침 측미기 아까 제가 측미기 뭐라고요? 측미기라는 말이 나오면 인디케이터는 비교 측정에 사용하는 애. 그러면 비교 측정. 직접 측정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측정 범위 넓다라고 했어요. 실제 읽을 수 있고요. 수량이 적고 종류가 많은 제품 측정하기에 적합하죠. 소품종 다량 측정 지수. 대량 측정 안 된다라고 했어요.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측정에 어울립니다. 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또 이어서 볼까요? 자, 측정하고자 할 때 C편을 투영기에서 측정을 하고자 할 때 C편의 윤곽을 준비된 윤곽, 그러니까 윤곽을 OHP 필름이라든가 투명한 필름에다가 윤곽을 미리 프린트를 해놔요. 그래서 그것을 시준기, 투영기 위에다 올려놓고 투영기의 렌즈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 물체를 놓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윤곽하고 C편의 윤곽을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이때 준비된 윤곽, 투명 필름에 미리 그려놓은 물체의 윤곽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트와 C편의 윤곽을 비교해서 그림자를 비교해서 투영기에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 차트에 의한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비교 측정기 컴퍼레이터 혹은 인디케이터로 가장 적합한 것 전기 마이크로미터. 공기맘이 전기맘이 둘 다 마이크로미터 아니에요. 비교 측정기입니다. 여기 나머지 마이크로미터 뭐 다 직접 측정을 하는데 쓰는 거죠. 얘는 지시 측정기들입니다. 자, 길이를 구해서 아까 나왔었네. 길이를 측정을 한 다음에 최적이면은 부피잖아.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공식 들어가야 됐네요. 간접 측정. 변화량의 차이, 예. 다이얼 게이지, 공기 마이크로미터 같은 것들 다들 인디케이터고요. 인디케이터랑 예, 게이지 블록이랑 기준치수랑 비교해서 측정하는 거 비교 측정. 단독이 아닌 거 한계 게이지도 단독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이지 블록, 각도 게이지, 표준자의 표준자는 선도기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과제물이 있어요. 2주차 과제물은 여기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제가 하나 요거 안 지웠네요. 2011년 제1회 시험 문제인데 뭐 굳이 이건 다 알려드리지 않아도 돼서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시험 문제가 문제들이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요 문제를 푸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문제를 풀어서 과제 제출란에다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거 제출하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과제 제출 안 하시면 출석 인정 안 해드릴 거고요. 과제 제출해 주시는데 이걸 풀어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뭘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과제 제출란에다가 1번에 답 몇 번, 2번 몇 번, 3번 몇 번, 4번 몇 번, 5번 몇 번, 6번 몇 번 이렇게만 써주세요. 그냥 타이프를 쳐주세요. 그래서 과제 제출란에 과제 제출란에다가 뭐 1번은 4번, 2번은 3번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입력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과제는 우리 이 수업 듣는 이 클래스의 과제란이 있죠. 거기다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 과제물 이 문제 6문제죠. 6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제 제출란만 만들고요. 이 문제는
거기에는 넣진 않을게요. 여기 있는 문제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2주차 수업이었고요. 네, 다음 3주차는 수업 다시 한번 3주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형태는 2주차랑 동일한 형태로 수업을 운영을 할 거고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운영을 할 겁니다. 똑같이 3주차 내에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